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매를 쉽게 그리고 경매의 본질을 알려드리는 부시맨입니다. 오늘은 어떤 경매를 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 통계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실제 전략까지 같이 풀어볼게요. 네, 뭐 긴 영상은 아니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일단 전국의 매각 통계를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25년 4월 30일자 이제 어제 기준인데요. 전국 이제 각 부동산별로 경매의 이제 평균 감정가 그리고 매각가율 그리고 경쟁률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사실 부동산에 뭐 단독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숙박시설 혹은 뭐 토지도 있고 뭐 공장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좀 이 아파트 쪽에 포커스를 해볼게요. 자, 아파트를 보시면 지금 자 여기가 아파트거든요. 지금 아파트를 보시면 어 전국의 이제 매각가율이 75.8 75.85%예요. 그러니까 매각가율 그 낙찰가율이 무려 75%라는 거죠. 이 말은 감정가 1억짜리 아파트를 평균적으로 7,500만 원에 낙찰 받는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보고 와 시세가 1억인데 7,500만 원에 낙찰을 받아?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경매에 뛰어들잖아요. 뭐 혹은 이제 뭐 대전의 비싼 아파트들은 이제 시세가 한 10억 정도 하는데 10억짜리 아파트를 경매에서 사면 7억 5천에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평균적으로 본다면. 그러면, 와, 경매 진짜 괜찮네. 싸게 살 수 있겠네. 하면서 이제 경매에 뛰어드는데, 그런데 잠깐. 같은 통계에서 경쟁률이 무려 8.6대 1이에요. 8.6대 1. 그 얘기는 나 말고도 입찰한 사람이 7.6명이 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 개 물건을 두고 8명, 9명이 싸움을 붙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즘 사실 경매 유튜브도 많고, 뭐 책도 많고, 뭐 뛰어나신 분들도 많은데, 경매가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런데, 그런데, 포기하는 사람도 그만큼 많아요. 뭐, 이제 입찰을 뭐, 한 5번 했는데 다 떨어져. 그러니까 뭐 강의도 듣고 혹은 뭐 유튜브나 책으로 공부하신 다음에 입찰을 들어갔는데 번번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 경매 진짜 낙찰받기 어렵구나. 내가 이 8.6명을 제치고 낙찰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낙찰가율도 점점 더 올라가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이제 그래서 이제 입찰가율을 조금 더 높게 썼더니 뭐 2등으로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1등만 살아남는 곳이잖아요. 뭐 그래서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아 생각보다 어렵네 하고 그만두시는 분들 이게 바로 지금 경매 시장의 현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만큼 대중화되다 보니까 사실 경매가 낙찰받기가 그렇게 쉽진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경매는 이제 누가 더 잘 분석하느냐의 싸움이다. 이제 단순히 쉽고 깔끔한 물건을 찾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서 기회를 찾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간단하게 세 가지 유형의 경매를 소개하려고 해요.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의 경매를 한번 말씀드려 보고 제가 추구하는 경매는 어떤 거다라고 또 그것도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은 뭐 이런 사실 방법들이 여러분들한테 잘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제 경매에서 뭔가 좋은 성과 그리고 더 큰 성과를 보려면 권리를 확실하게 알고 접근하면 승산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세 가지 예시를 들어보고 여러분은 어떤 경매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제 어떤 경매를 할 것이냐인데, 자, 일단 이 A는요, 대전 서구 갈마동에 이제 큰마을 아파트예요. 경성 큰마을 아파트죠. 경성 큰마을 아파트가 나왔고, 경성 큰마을 아파트가 1차 매각길에서 유찰이 됐고 2차 매각길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 감정 가격이 3억 100만 원이었는데요. 실제 매각은 2억 4,467만 원이 됐어요. 자, 매각가율을 보면 이제 81%죠. 81.29%. 그러면 보통 아파트는 이제 감정가가 대부분 시세대로 감정이 되거든요. 뭐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경우는 있지만, 그랬을 때 시세보다 81% 정도에 샀으니까 한 19%는 싸게 산 거예요. 맞죠? 이러면 야, 시세보다 81%를 싸게 샀으면 이제 거의 20%라고 가정하면 내가 한 6천만 원 가까이 싸게 산 거잖아요. 이제 너무 좋은 경매죠. 근데 입찰자가 9명이에요. 입찰자가 9명. 그러면 내가 이 물건에 입찰했을 때 8명을 제쳐야 된다는 거죠. 8명을 제치기 위해서는 경매는 딴 거 없습니다. 일단 높게 쓰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순위와의 경매 그 입찰가의 차이를 보면 2억 4,380만 원이에요. 거의 지금 100만 원 차이도 안 나는 상황이죠. 한 80만 원, 90만 원 정도 차이 나네요. 차순위는 또 얼마나 아까웠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A타입이에요. 이런 A타입의 경매가 사실상 사람들이 몰리는 경매입니다. 왜 그러냐면 권리 분석을 특별히 안 해도 되고 전입세대가 없고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깔끔한 경매 물건, 이런 건 진짜 쉽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실제로 뭐 어떤 경매 물건에서는요 15명, 17명, 20명씩 입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기려면 제일 비싸게 써야 돼요. 그러면 싸게 산다는 경매의 의미가 뭐 조금 사라져요. 근데 싸게 사는 거의 의미도 뭐 물론 있지만 이런 걸 계속 이제 트라이 하다 보면 경매가 재미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업 투자자가 아니고 여러분이 하루 시간을 내 가지고 내가 이 물건 반드시 낙찰 받을 거야 해서 뭐 오전에 여러분이 휴가를 내시던 아니면 시간을 비워서 경매장에 가서 입찰을 하고 나중에 이제 낙찰자를 발표를 했는데 입찰자가 막 9명, 15명, 거기다가 입찰 금액도 굉장히 높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높아요. 뭐 이런 경험을 한 대여섯 번만 하시면 아, 경매 어렵네, 경매는 안 되겠네, 이렇게 하고 나가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계속 수익을 내시려면 정말 많이 입찰해야 돼요. 뭐 10건에서 한 건 받는다거나 20건에서 뭐 두세 건 받는다거나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내공이 쌓이긴 하겠죠. 그랬는데 그것까지 가는 과정이 사실상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영화 짝패에 보면 그런 대사가 있죠. 강한 놈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놈이 강한 놈이다고. 그래서 이런 A타입의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오래 입찰하시면 뭐 물론 나중에 강해집니다. 강해져요. 하지만 뭐 제가 추구하는 경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모두가 다 똑같은 쉬운 경매를 할 거면 사실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런 뭐 방송을 하거나 이런 뭐 강의를 하거나 이러지 않겠죠. 이제 근데 이제 A 타입의 경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어려운 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그런 B 타입 같은 경매가 있어요. B 타입 같은 경매가 있는데, B는 한마디로 권리 분석으로 승부를 보는 타입이라고 볼게요.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거는 이제 B 타입도 제가 주로 하는 거긴 한데 겉보기에는 뭔가 복잡해 보여요. 근데 권리 분석을 제대로 하면, 그 권리 분석이라는 거는 결국 민법과 민사집행법의
베이스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권리 분석을 제대로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위험이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위험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임차인이 있는데 그 임차인이 가짜 임차인이라거나 아니면 대항력은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대항력이 없다거나 뭐 이런 것들, 이런 물건들은 이제 사람들이 잘 무서워서 입찰 안 해요. 근데 저는 알고 있죠. 왜? 이건 안전하다. 그래서 입찰을 해보면 뭐 많아야 1명 혹은 2~3명, 나머지 사람들 저 사람들 경매 공부 좀 했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 혼자 입찰하고 낙찰, 그리고 심지어 감정가보다도 더 싸게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저는 진짜 정보가 돈이 되는, 즉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돈이 되는 경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B 같은 물건은 지금 용문역 그 근처죠. 내동의 맑은 아침 아파트인데 사실 이 물건은 저희 작년에 저희 경매 기본반 이제 수강생들이랑 그 사주 과정을 했을 때 한 2주 차인가 제가 이거를 말씀드렸던 물건이에요. 한번 조사해 보시라고 했는데 감정가가 이제 4억짜리였어요. 감정가 4억짜리였는데 첫 번째 유찰되고 실제 두 번째 이제 낙찰이 됐거든요. 두 번째 2억 8천까지 떨어졌을 때 2억 9,200 정도의 낙찰이 됐습니다.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 자, 입찰자가 몇 명이죠? 1명이에요. 1명. 입찰자가 1명인데 여기에 입찰 가율, 즉 내가 쓴 금액도 아까 통계에서 우리가 75% 정도였죠. 통계보다도 낮습니다. 자, 그러면 이 A 물건과 B 물건을 비교했을 때 여러분은 A의 경매를 하고 싶으세요? B의 경매를 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B의 경매를 하고 싶지 않으세요? 네. 저는 그래요. 저는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B의 경매가 왜 사람들이 안 들어갔냐면, 대항력이 있다고 경매 정보지에는 되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물건이었어요. 이제 그런 보는 눈을 찾으려면 우리가 단순히 말소기준 권리 근저당보다 앞에 들어가 있고 뭐 전입신고 했을 때 대항력이 생기고 뭐 이거를 인수네 뭐네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대항력이 생기는가. 대항력이란 거는 뭐 이제 경매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고 경매를 아예 처음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대항력이란 거는 채권에다가 물건의 권리를 인정해 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채권에다가 물건의 권리를 인정해 줬다.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좀 어려운데, 아무튼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임차권은요 사실 채권이에요. 채권은요 물건의 순위에서 밀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죠. 내가 이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랑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이에요. 계약을 하면은 임차권이 만들어지는데, 이 홍길동이라고 한 사람이 갑순이라는 사람한테 이 아파트를 그냥 팔아버립니다. 이 홍길동이 갖고 있는 아파트는 소유권은 물건이거든요. 소유권은 물건이고,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제가 임차인이지만 임차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집 할 때 임차인 동의 구합니까? 집 보여달라고는 동의를 구하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소유주는 여러분의 임대차 보증금을 갚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건 민법의 그냥 기본이에요. 물건과 채권의 관계.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이 전세금 받아먹고 집 다른 사람한테 매도한 다음에 홀라당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은 임차인은 자기 전세 보증금을 새로운 임대인한테, 새로운 소유주한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받을 수 있게 해줘야겠다라고 한 게 대항력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대항력이란 개념은 채권에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채권에는 대항력이 없고 물건에는 대항력이 있어요.
근데 이 임차권 우리 이제 전세보증금에 우리 거의 전 재산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너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 임차인들한테 임차권이라는 채권을 갖고 있지만 물건처럼 대항력을 줄게 해서 나온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항력 이러는데, 대항력이 뭐야? 이제 뭐 글자적인 의미로는 뭔가 이제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는 뭐 이런 건데, 사실상 임대차 계약, 임차권에서는 대항력이 없었죠. 뭐 어쨌든 지금 말이 길어졌는데, 이제 이런 권리 분석을 본질을 알아야지만 쉽게 경매를 할 수 있어요. 남들이 이제 보지 못하는 물건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C 같은 경매가 또 있어요. C 같은 경매. 자, 이거는 이제 채권과 구조를 아는 경매예요. 이건 이제 조금 더 고급 기술인데, 이제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금액만 봐요. 예를 들어 이제 감정가가 지금 2억짜리 이제 땅인데, 자, 낙찰가를 보세요. 낙찰가를 보면 5억 5,500이죠. 그리고 입찰을 6명이나 했어요. 입찰을 6명이나 하고 2순위 금액이 2억 3,500인데 매각가율이 5억 5,500이에요. 그러면 다른 이 낙찰받은 사람 외에 5명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와, 저 사람 진짜 제정신인가? 아니면 내가 모르고 있는 뭔가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이 경매 실제 가보면 가끔 이렇게 좀 오버슈팅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야, 저 사람 도대체 왜 이 가격에 섰을까? 정말 받아야 되나? 뭐 이런 것들 생각하게 되는데, 초보자가 보기엔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MPL 물건입니다. MPL. 부실채권 물건이에요. 부실채권은 이제 경매의 권리를 자세하게 아시면 그 다음에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부실채권 MPL까지 여러분이 만약에 배우시면 경매가 훨씬 재밌을 거예요. 남들이 2억 3,500 쓰고 있는데 혼자 5억 5,500을 지를 수 있다. MPL이라면 가능합니다. 이 사람이 5억 5,500을 내도 실제로 이 사람이 이 부동산을 구입한 데 들어간 돈은 2억보다도 적을 거예요. 네, 요게 이제 MPL이고, 이거는 뭐 저도 이제 강의를 뭐 하고 있고, 지금도 MPL 부실채권을 매입해서 뭐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좀 제반 조건이 있어요. 제반 조건이 있고, 여러분이 이 낙찰가율을 산정한 여러 가지 공식도 있고, 뭐 좀 고급 기술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뭐 제가 하면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네, 뭐 정리하면 오늘은 이제 이렇게 짧게만 좀 공유를 드리고 싶었는데, A는 쉽게 접근 가능하지만 경쟁이 치열하고 수익이 낮다. B는 우리가 권리 분석을 잘 하면 훨씬 큰 수익, 그리고 낮은 경쟁 안에서 낙찰받을 수 있다. C는 채권, 즉 경매와 채권을 알면 훨씬 적은 금액으로 훨씬 좋은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다. 남들은 날 미친놈이라고 하겠지만 실제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자,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떤 경매를 선택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도 이제 B와 C, 그러니까 공부한 만큼 나만 보는 물건에서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이제 지난주에 제가 공유드린 또 영상도 있잖아요. 그것만 봐도 그게 여러분 A 타입 같아요, B 타입 같아요? 저는 B 타입에 좀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매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또 어렵지 않아요. 제대로 배우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무궁무진한 기회가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경매는 없어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경매를 할 것인가? 네, 오늘은 이제 이렇게 짧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뭐 경매를 하실 분들은 열심히 공부하시고 성투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실전 사례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